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승장 가운데서도 다우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세를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도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경기가 회복되는구나라는 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다소 포진되어 있는 이 다우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인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기술주들은 다소 부진한 모양새인데요. 자, 과연 이런 어떤 순환매, 커다란 순환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시장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크게 하락했던 미국 시장이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장 마감이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인 지금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로는 대선 그리고 유럽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장 마감이 3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거래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가운데 약간의 변동성 보였지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47% 오르며 26,89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6%로 다소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고요. 1,950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37포인트가량 어제의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3,307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로 대선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이 D-Day입니다. 미국의 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현지의 긴장감은 상당합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는 듯하지만 경합주 내에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사실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 개표에서 자신이 앞서게 되면 일부 주의 우편 투표 개표를 무시하고 빠르게 승리를 선언할 거라고 암시하면서 투표 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 다툼에 돌입하는 것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선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늘 증시에서는 이 초반부터 저점 매수 심리가 지수를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요 지수들이 지난주 5에서 6%대 하락하며 과도하게 내렸다는 인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어제는 영국이 전국 단위의 봉쇄 정책을 내놓은 모습입니다. 다행히 이것이 오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향후 4주간 불필요한 가게 영업을 모두 중단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국민들에게는 Stay at Home Order, 즉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총리가 직접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오늘 시장의 상승폭을 제한시킨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빵주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양호한 실적에도 급락했던 주요 기술 기업인데요. 오늘 큰 어떤 상승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빵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구글만이 강보합에 올라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마감 직전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6시 뉴욕 증시 마감됩니다.
네, 지금 6시가 막 지났습니다. 이제 월요일 뉴욕장 지금 막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주요 소식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선 관련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 되겠죠.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또 지금까지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요 경합주 내에서의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 또한 오늘 시장이 주시한 그런 키워드가 되겠는데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1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전국 단위의 봉쇄 정책을 내놓고 또 국민들에게는 stay at home order, 즉 집에 있을 것을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 심리에 오늘의 이런 저점 매수 심리가 오늘의 지수들을 지탱해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에 주목한 채 움직인 오늘 시장이 되겠고요. 자세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1.59%에 마감한 모습이고요. 26,9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2% 오른 1,957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40포인트가량 오르며 어제의 낙폭을 전부 회복해줬습니다. 3,3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마감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자,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 내려주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3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대선이 아예 좀 다가오니까 불확실성이 다소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결과만 좀 빨리 도출이 된다라는 이 인식이 시장 안에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 대체로 좀 양호했죠. 여기에 또 미국에서도 ISM 제조업 지수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하는 등 경제 지표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에너지라든지 소재 그리고 산업재 등의 업종이 다우 지수에 좀 아웃퍼폼을 견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부진은 좀 지속되는 흐름이 오늘도 나와줬는데요. 그간의 어떤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이 지속되자 결국은 나스닥을 비롯을 해서 이 주요 지수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 약화가 됐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장중에 또 하락권으로 돌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선물 시장 가운데 국제 유가 WTI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시가 하락하면서 지난주에 국제 유가도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지 지난 밤 사이에 WTI 가격은 3%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3.7%나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유럽 주요 국가들이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죠. 미국 내 확진자 수 증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74% 올라서 37.13달러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도 지난 밤 사이에 올랐는데 팬데믹이 악화되고 있고 또 대선 불확실성 가운데 0.8%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 내내 상저하고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는 1896.1달러를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소폭 내려서 0.8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보도록 할 텐데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4.06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들고 오셨을까요? 네, 증시 조정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지만 저가 매수 시에 이른바 좀 편식을 해야 한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이클 윌슨 스트래티지스트 등의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단기 조정을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다만 여전한 미국 대선 관련된 잡음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이른바 블록버스터 랠리 가능성은 조금 약화가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확실성은 이 국채금리 상승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대선 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포인트 오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만 다를 뿐 2016년과 여러모로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빠른 국채금리 상승이 결국은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 확장, 그러니까 퍼 측면에서의 단기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와 그리고 성장주가 최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금리 상승의 이 실적의 악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방어주도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퍼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낮은 종목들과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융주 등은 금리 상승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변동성 장세에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밸류에이션보다는 앞으로 시장은 실적에 더욱더 주목을 할 것이고 실적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11월에 첫 거래일을 상승으로 출발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렇다면 글로벌 IB들도 이제 급격한 변동성 장세는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일까요? 네, 일단은 대선 결과와 관련된 잡음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발 재차 이 글로벌 락다운 등의 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는 인식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라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날 대선 후에 강세장이 재개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시장 낙관론자죠. 에드 야디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조정이 어떤 매수세를 상당히 많이 촉발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7% 정도 현 수준에서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조정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비관론자들이 다시 한번 좀 득세를 하면서 루비니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결과 도출의 수주가 소요될 시에 이 주가가 다시 한번 10%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비관론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단기 조정은 조금 일단락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모건 스탠리에서 추천한 이 금융주는 그간 여러 차례 이 반등 기회를 모색했지만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이에 따라서 본격 반등할 것이다라는 콜은 그동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좀 번번이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날 JP모건에서도 유럽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은 시장은 이를 이미 좀 지난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은행주와 관련을 해서는 저금리라든지 아니면은 팬데믹 지속에 따른 매크로 이 타격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미국 은행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또 대선 관련해서 은행주에 대한 좀 전망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엔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 시에 이 대형 은행들의 자본 요건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울프 리서치라는 IB에서도 이른바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를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증세 부담이 특히 지역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자 금융의 비중이 높은 은행들에게 전가가 될 것으로 좀 경계를 했거든요. 이런 의견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전 세계 주요국 공장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전자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매우 강했기 때문인데요. 기사 제목을 보더라도 기사 제목에 스냅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이 의미는 소비자들이 덥석덥석 물건을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게 바로 인도와 그리고 독일이고요. 그 아래로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한국까지도 이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가장 눈에 띄는데 일단 지난 밤사이 나왔던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59.3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를 웃도온 것은 당연하고 2년 내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6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ISM에서는 신규 주문이 급증하면서 재고가 크게 줄었다고 밝히면서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용 증가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수가 좋습니다. IHS 마켓의 PMI 지표가 54.8을 기록해서 27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독일이 눈에 띄는데 2018년 3월 이래 가장 큰 개선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신규 주문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ISM에서는 12월에 다시 개선세가 나타나기 전 11월에는 다소 그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11월에는 뭐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의 확산세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속도가 둔화될 수 있겠지만 12월에는 제조업 지표가 다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이제 요즘 시장의 변동성을 보자면 대선과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불확실성을 배제한다면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매크로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죠. 즉,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고 결국은 좀 적응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여름에 이제 2차 확산이 나왔던 때에 대비해서 경제 지표에 대한 타격이 좀 미미한 것 역시도 여기에 비슷하게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경제 활동 측면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조금은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여지죠. 실제로 최근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등의 카드사 이 실적을 보더라도 경제활동 제한 조치 탓에 그리고 이동 제한 조치 탓에 여행 관련된 결제 수요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국가에서의 국내 결제액은 성장세를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등으로 이제 형태만 바뀌었지 소비 경기는 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지표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에서는 11월 땡스기빙과 12월 크리스마스죠. 이 연말 연휴 시즌을 맞아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나서고 있죠. 이러면서 백화점이나 매장이 굉장히 북적였을 텐데 올해만큼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있고 따라서 온라인 판매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한 곳에 모이게 된다면 이 바이러스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기업들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더욱 집중을 하라라고 권고사항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11월부터 12월 온라인 쇼핑이 지난해보다 3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프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5%가량 지난해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커머스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36%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반면에 이 non 이커머스 부분, 오프라인 판매겠죠. 이 마이너스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소비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온라인 쇼핑 급증 흐름은 ship again. 이 ship again은 택배 대란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산업 전문가들은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업체와 물류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온라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택배 배송이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번 연휴 시즌 택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는 8,630만 개 정도의 택배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말 이 쇼핑 시즌 흐름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업종들이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먼저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좀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페덱스라든지 UPS 등의 배송업체들도 좀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 같은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잘 닦아놓은 그런 소비재 브랜드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페이팔도 당연히 좀 온라인 결제 수요 증대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상품을 검색하는 것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알파벳 역시도 검색 광고 측면에서 좀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도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 기능을 대폭 좀 강화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모멘텀으로 해서 사용자 증가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에스티로더가 예상 밖의 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니오의 월간 인도량이 2배가량 급증하면서 이날 주가가 9%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오는 10일 자사의 실리콘 칩을 탑재한 새로운 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공식 이벤트를 예고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에스티로더가 실적을 발표했네요. 네, 갈색병 세럼으로 유명한 화장품 업체죠. 에스티로더가 예상 밖의 9월 결산 분기 실적 호조세를 좀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모틀리 풀에 따르면요, 에스티로더의 분기 조정 EPS는 1.44달러였고요. 월가 컨센서스를 무려 60% 정도나 상회한 서프라이즈한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또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6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를 물론 2.15% 상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은 투자자들을 그래도 안도시키기에는 충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 매출은 여전히 좀 감소세를 타고는 있지만요. 전년 수준에 거의 좀 근접한 수준까지 좀 올라온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 분기에 특히 주당 0.53달러의 손실을 냈던 것에서 흑자 전환한 것에 시장이 좀 인상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분기간에 매장을 모두 좀 영업을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지역에서의 매출이 9% 늘어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8%의 감소세, 그리고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요.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매출이 10% 늘어난 반면에 헤어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에 그쳤고요. 그리고 역시 향수라든지 색조화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2%, 32%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에스티로더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순항이 가능함을 좀 증명했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의 확진자가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서도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이라든지 베트남에서의 확진율은 1% 정도 수준으로 전염병이 잘 통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의 실적이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에스티로드도 계속 좀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와,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60%라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좀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에스티로더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 좀 긍정론도 있었고 여기에 좀 더 치우쳤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분기에 좀 예상외로 적자를 냈었죠. 그리고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한 이익 지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줄어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컨센서스가 대폭 좀 하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좀 그렇기 때문에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효과를 봤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좀 낙관론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오히려 219달러에서 25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좀 딱 맞아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도이체방크가 223에서 248달러로, 오펜하이머도 240에서 250달러로, 그리고 스티펠 니콜라스 같은 경우에도 235에서 24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일부 좀 기대도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편 에스티로더는 이날 배당금 인상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기업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 이날에 기존 대비해서 10.4% 인상한 분기당 0.53달러의 배당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워드 기준으로 해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이제 1%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대표적인 고배당 제약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브비 같은 경우에 또 10%의 배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이제 6%대 중반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좀 올라왔어요. 이처럼 좀 주주 환원도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모틀리 풀에서는 대선과 관련한 좀 배당주 추천을 좀 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 시에는 뉴욕타임즈가 좀 배당 여력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기업으로 꼽혔고 바이든 당선 시에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이 배당 관련해서 추천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 이야기입니다. 니오의 월간 인도 대수가 그러니까 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의 지난 10월 판매량이 5,055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배나 급증한 건데요.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이 5인승 SUV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 5인승 SUV가 2,695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6인승과 7인승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도 1,477대를 팔아서 그 기록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올해 연간으로 따져보자면 니오는 한 해 동안 지금까지 3만 1,000여 대를 팔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판매량에 비해서 약 2배가량 이 판매량이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잘 팔리다 보니까 니오의 주가도 거의 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 니오뿐만 아니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다 좋게 나왔는데 또 다른 업체인 리오토의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3,692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3,500대를 인도했던 것에 비해서 크게 늘었는데 주가는 니오를 뛰어넘는 13%나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오토가 니오보다 더 잘 팔았기 때문은 아니고요. 리오토의 경우에는 니오보다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팀장님, 요즘에 이제 테슬라보다는 새롭게 더 강한 성장을 보이는 중국 전기차 기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니오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네, 마켓 비트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니오에 대한 평균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하지만은 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매수 의견이 2개 좀 늘어서 투자 의견이 조금 꾸준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낮은 18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해서는 꾸준히 좀 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중국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시장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요즘에도 매우 좋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중국 당국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이 전체 차 판매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지 업체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략이 더욱더 박차를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애플의 소식입니다. 애플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ARM 프로세서를 탑재한 새로운 맥을 공개하겠다면서 출시 이벤트를 예고를 했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에는 One More Thing이라는 태그라인이 함께 달려 있었는데 공개할 게 하나 더 남았다라는 의미겠죠. 애플은 올해 초 인텔이 아닌 ARM에 기반한 자사의 칩을 탑재한 맥 컴퓨터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신형 맥 컴퓨터는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기간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진 것이죠.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는 자사에서 고안한 프로세서를 탑재해왔고 이것이 배터리 수명이나 고성능을 지원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또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맥 판매는 팬데믹 기간 눈에 띄게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애플은 90억 달러의 맥 판매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28%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한 이후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지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애플에 대한 최근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월가 시각은 그래도 좀 견고한 것 같습니다. 9월 분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했고요. 중국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또 한 번 좀 부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로 좀 투자 의견은 견고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136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몇 년 만에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애플이 좀 구축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가 하락 시에 매수 기회라는 그런 추천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기관에서도 역시 아이폰 12의 수요 호조가 예상된다는 이 기존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135달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시티그룹 같은 IB에서는 3개 분기 연속으로 애플이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은 것에 시장이 굉장히 좀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